부모님이 없다는 건, 고아원 출신이라는 건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말투에서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묻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거나 그게 아니면 마치 가까이에서는 안 될 걸 본 듯 거리를 두곤 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 기대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어요. 도움을 청하는 대신 스스로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법, 선을 넘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는 법. 그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상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늘 어딘가 조금 비켜서 있었고 어떤 자리에서도 잠깐 머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어디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세상에서 그저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자립을 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겨우 취직한 곳은 작은 동네에 있는 백반집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장님도 조심스러워하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고 저도 그 식당을 내 집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손님들 바쁠 때 앞치마 두르고 같이 일하던 사장님, 혼자 사는 제게 항상 먼저 밥 먹었냐고 묻고 손수 만든 반찬을 싸주시던 사장님이 계셨기에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그 식당에서 일했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반나절이 지나갔습니다. 다른 게 있었다면 점심 장사를 마치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가게를 비운 사장님이었죠. 저는 혼자 남은 가게에서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몇 시간 뒤 가게 안으로 사장님이 헐레벌떡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민철아, 너 정말 고아원에서 살았던 거 맞아?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거 확실하고? 갑작스런 질문에 영문을 몰랐던 저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여쭤봤지만 사장님은 아무런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가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의 시작이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시골 외곽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아이들은 많았고 모든 건 늘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형,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한 방에서 부대끼며 살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고 울고 금세 화해하곤 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누구랑 친했는지도 무슨 이유로 울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게 누군가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하고 묻는다면 저는 그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저는 세상이라는 게 원래 이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큰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자고 식판 들고 줄을 서서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다녀오면 숙제를 하는 게 전부였어요. 세상은 고아원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했죠.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 대부분은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거나 아빠 이야기를 하며 자랑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느껴졌어요. 내가 사는 방식이 내게 없는 무언가가 다른 친구들에겐 있다는 걸요. 그래서 그 무렵부터 저는 자신감도 없어졌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쯤 고아원에 어떤 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돼서 조금 친해져서 한 번은 제 고민을 그 형에게 털어놨습니다. 형,
우리 부모님들은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를 찾으러 오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나중에 어른 돼서 찾아봐도 되겠지? 제 말을 들은 형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야, 민철아, 우리 같은 애들은 다 버려진 애들이야. 그거 몰랐냐? 버려졌다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말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정말 내가 버려졌는지, 그랬다면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알면 납득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낳아준 부모에 대한 원망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사춘기도 온 탓인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수업 시간엔 엎드려 자기만 했고 선생님 말씀에 대꾸했고 같이 지내던 아이들과 싸움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외로웠던 거죠. 누구한테든 나 좀 봐달라는 말 대신 모난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이 지나가고 어느덧 저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19이 됐다는 건 슬슬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기도 했어요. 고원 원장님은 이것저것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섭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없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구나. 누군가의 보호도, 울 수 있는 어깨도, 밥 차려주는 손길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게 그때야 실감이 나더군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고 딱히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나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아문을 나섰을 때 제 손에 쥐어진 건 고작 최소한의 자립 정착금과 얼마 안 되는 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막막함이 따라붙었죠. 대단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었고 수업이나 컴퓨터 시간엔 졸기 일수였으니 자격증 하나 제대로 따둔 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제게 세상은 너무 컸고 저는 준비가 안 된 채로 그 안에 던져진 기분이었죠. 처음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상경한 티가 팍팍 나는 말투에 사람 대하는 것도 서툴다 보니 연락은커녕 면접 통과조차 힘들었어요. 그렇게 알바를 구하러 여기저기 발품을 팔던 어느 날 인력사무소 앞에서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네 일할 생각 있나? 내일부터 상하차 자리 비는데 일당으로 지급할 거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괜찮을까요?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지. 할 생각 있어, 없어? 잠시 망설였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일단 돈이 급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 몸으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물류센터 상하차, 이삿짐 나르기, 건설 현장 잡부까지 부르면 가고 시키면 다 했죠. 고된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제대로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허리며 손목 무릎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으니 그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2년이 흘렀고 사고는 느닷없이 찾아왔어요. 한여름이었죠. 컨테이너 창고 안 퀴퀴한 냄새와 찜통더위 속에서 혼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철제 바닥에 습기가 차 있었고 무게중심이 안 맞는 박스를 들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순간 숨이 탁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김군 괜찮아? 아이고 일을 어째 제대로 다친 것 같은데 지금 나랑 병원 가보자. 젊다고 그냥 넘기면 안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몸이 재산인 거 몰라? 자, 부축해 줄 테니까 일어나봐. 같이 일하던 아저씨들이 달려왔고 저는 한 아저씨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향했고 거기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대기실에서 허리를 움켜쥔 채 앉아 있는데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민철 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척추염좌예요. 쉽게 말해서 허리 인대랑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 손상된 상태입니다. 허리 삐끗했다는 말 들어봤죠? 이게 그거긴 한데 하지만 단순한 근육통이 아닙니다. 반복된 무리한 작업 탓에 누적돼 생긴 거예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 물어봤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철 씨의 사정이 어떤지는 알겠지만 의사로서 제 소견을 말하자면 당분간 쉬는 게 어떨까요? 지금 허리만 문제가 아니에요. 환자분 체력 상태도 많이 떨어졌고 허리 회복에 최소 몇 주는 걸립니다. 무거운 거 드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무리하시면 디스크나 만성 통증으로 평생 고생할 수 있어요. 척추염좌라는 말보다 몇 주간 쉬어야 한다는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허리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길이 끊기는 기분이었거든요. 태어날 땐 이미 병원비로 가진 돈 대부분이 나갔고 월세도 점점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당장 힘을 많이 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엔 몸을 덜 쓰는 일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24시간 운영하는 국밥집이었습니다. 홀서빙 및 주방보조 구함, 숙식 제공. 숙식을 제공한다는 말이 솔깃해서 저는 바로 구인 광고 아래쪽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고 다음날 면접 보러 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약속대로 국밥집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서 50대 중반쯤의 남자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오늘 면접 보러 온다던 친구구만. 여기 앉아. 작은 식탁에 마주 앉은 뒤 그는 저를 힐끔힐끔 훑어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려 보이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제 22살 됐습니다. 숙식 제공한다는 거 보고 왔다며. 혼자 사는 건가? 부모님은?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혼자 지내고 있어요. 에? 부모님이 없어? 아니 왜?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제 말에 사장은 잠깐 눈빛이 흔들렸고 당황한 티를 숨기는 듯 하더니 이내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그럼 이런 일 해본 경험은 있어? 네, 식당은 처음이지만 그동안 공사장 택배 상하차 같은 일을 해봤습니다. 사장은 한쪽 눈썹을 치켜들며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 쉽진 않아. 새벽에도 손님이 꽤 있거든. 주방일도 도와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 네, 괜찮습니다. 시키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봐. 그렇게 저는 국밥집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게 좋았어요.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방이었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일한 지도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오후 늦게 조리장님의 부탁으로 시장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고춧가루랑 다진 마늘, 대파 몇 단을 사고 돌아왔죠. 그런데 가게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고 사장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그는 전화를 끊고 다가와 다짜고짜 제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김민철 너지? 네가 여기 금고에 있던 현금 가져갔지?
가게 사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돈이요? 오늘 낮에 카운터 및 금고에 있던 돈 75만 원이 통째로 없어졌어. 가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게 넌데 네가 아니면 누가 가져가? 아니에요. 저 정말 몰라요. 금고 위치도 몰랐어요. 사장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사장은 이미 믿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 역시 나몰라라 할 뿐이었어요. 처음부터 부모 없다고 하는 애를 가게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어? 구원 출신이라고 했을 때부터 받는 게 아니었는데 불쌍하게 생각해서 일하게 해줬더니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 너 돈 어디다 빼돌렸어? 당장 가져와! 그 말이 가슴을 콱 눌렀습니다. 단지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절 도둑으로 몰아세웠던 겁니다. 사장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가져간 거 아니라고요. 가져가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내나요? 진짜 저 아니에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됐어. 너 오늘부터 해고야. 경찰에 안 넘긴 것도 고마운 줄 알아. 짐 싸서 당장 나가. 내 가게에 너 같은 애 더는 필요 없어.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저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짐을 싸서 가게에서 쫓겨났습니다. 단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고아원 출신이라고 의심을 받았다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해도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제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도둑이라는 딱지가 붙은 제 국밥집에서 쫓겨난 다음 날부터 무작정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근처 식당들, 작은 분식집, 편의점까지 일손이 부족하다는 문구만 보이면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나쁘지 않게 받아주던 사장님들 얼굴이 제 이름을 적은 이력서를 본 순간부터 어딘가 묘하게 바뀌며 이미 사람을 구했다거나 나중에 연락을 준다는 애매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비슷한 반응이 반복됐고 며칠 뒤 알게 됐습니다. 전에 일했던 국밥집 사장이 저를 두고 일하다가 돈 훔치고 달아난 놈이라고 뒷소문을 낸 것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저는 한순간에 정과는 없어도 정과자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동네를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잠시라도 지낼 수 있는 방부터 구했어요. 그리고 이전의 나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지갑엔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밥도 못 먹은 터라 속이 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허름한 백반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엔 큼지막하게 백반 5,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식당으로 다가가자 고소한 된장찌개와 매콤한 제육볶음 향이 풍겨왔습니다. 그 냄새에 저도 모르고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죠. 가게 안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 중년의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온 저를 발견하고 살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와요. 편하게 앉으시고 백반 하나 드리면 될까? 테이블에 앉고 나니 그제야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 주머니엔 5,000원도 없는데 다짜고짜 이렇게 들어온 게 말이 안 됐죠. 지금이라도 미안하다 말하고 나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사장님이 밥과 찌개, 반찬이 담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밥 모자라면 저기 밥통 있으니까 편하게 더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반찬도 더 먹고 싶으면 말하고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음식을 보자
방금 한 생각은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젓가락 든 손을 부들부들 떨어가며 허겁지겁 음식을 입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안 쉬고 먹었더니 목이 막혀서 기침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본 사장님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그래도 천천히 먹어요. 그러다 체해.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급해요? 자, 이 물도 마시고. 사장님은 그 말을 한 뒤 다시 부엌 쪽으로 가서 재료를 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좀 채워지고 나서야 주머니를 뒤져 가진 돈을 꺼내봤더니 겨우 2,000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때 못된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도망갈까 했지만 전에 일하던 국밥집 사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 고아원 출신이잖아. 부모도 없는 애가 교육이나 제대로 배웠겠어? 아휴, 그럼 그렇지. 다시는 고아원에서 살았다고 나쁜 말을 듣는 게 싫어서 저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주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사장님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시다가 저를 보고는 고개를 드셨습니다. 왜요? 음식이 모자란가? 그게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요. 혹시 오늘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걸 하면 그걸로 모자란 밥값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하면서도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 순간의 굴욕감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고무장갑을 벗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방에서 홀로 걸어 나왔어요. 한 대 맞을 각오까지 했지만 그 사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배가 고팠어요? 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돈이 모자란 거 알면서도 너무 배가 고파서 들어왔어요. 사실 제가 며칠 제대로 밥을 못 먹었거든요. 보니까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오늘 밥값 모자란 거는 우리 가게에서 몇 시간 일한 걸로 대신 받을게요. 일단 주방 가서 설거지부터 해봐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틀고 기름때 낀 그릇들을 닦았어요. 그 뒤엔 주방 바닥이며 화장실까지 자청해서 청소했습니다. 사장님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다 불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묵은 먼지를 닦은 것처럼 제 마음도 조금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홀에 앉아있는 사장님께 다가갔어요. 저기 사장님, 설거지랑 청소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0원이요. 사장님은 제가 건넨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보기만 하시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나 다 주면 내일부터는 어떡할 거예요? 또 아무데나 들어가서 밥 먹고 몸으로 때운다고 할 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사장님은 저를 의자에 앉히더니 다정하게 물어보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 저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오늘은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말씀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그래, 김군. 어쩌다 그런 거야.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저는 한숨을 쉬며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 몸이 상해서 육체노동을 그만두게 된 것, 겨우 구한 식당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얘기까지요.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린 나이에 많이 억울했겠네.
사람이 사람을 너무 쉽게 의심해선 안 되는데 말이야. 근데 김군이 그건 알았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국밥집 사장 같은 건 아니야.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사장님은 그냥 해본 말일지 몰라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그렇게 대해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은 또 한 번 제게 놀랄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군, 혹시 당장 이럴 데 없으면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어?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사장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당장 큰 돈은 못 줘. 나도 겨우 가게 꾸려가고 있는 거라. 그래도 김군이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손끝도 야무지고 열심히 하더라고. 같이 일해보는 거 어때?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정말 어디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부터 저는 그 백반집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밥벌이로 시작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그 가게에는 다른 곳엔 없던 온기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사장님과의 합도 척척 맞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사장님은 이런 제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익숙해서 낯설지가 않긴 했어. 근데 이렇게 나랑 일하는 합도 잘 맞는 거 보면 민철이 네가 우리 식당에서 일할 운명이었나 보다. 저 역시 사장님과 일하면서부터 누군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믿어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라는 걸 살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장님에게 저도 진심으로 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고 시키지 않은 일도 찾아서 했어요. 고단했지만 기꺼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따뜻한 어른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자 사장님이 단지 인심 좋은 사람이라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을 만큼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게는 흔한 백반집이었지만 항상 동네 어르신들이 끼니를 해결하러 들르곤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내어드리고 있었고 식당까지 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가끔 배달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밥을 주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진지하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사장님, 근데 이렇게 장사하면 남는 게 있어요? 왜? 민철이 네 월급 못 줄까봐 불안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사장님 걱정돼서 그렇죠. 제가 사장님이었으면 아끼고 뭘 생각부터 했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일부러 손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가게 수입도 넉넉치 않은데. 그러자 사장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쉴 틈 없이 일하잖아. 내 걱정은 그만하고 이리 와서 찌개랑 제육볶음이나 배워. 너도 언제까지 서빙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음식 만드는 기술이라도 하나 있으면 다른 데 가도 일구하는 게 쉽지 않겠어.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퍼주는 사장님을 하루 이틀 보면서 저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게에 정이 들었고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려고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어느새 음식 만드는 일에 진심으로 관심이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몇 가지 반찬은 직접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됐죠. 한 번은 제가 만든 걸 드신 손님이 나가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나온 나물이 입맛에 딱 맞아. 어쩜 그렇게 간을 잘했어? 맛있게 먹고 갑니다. 이렇게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뿌듯해지기도 했어요. 사장님과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건 즐거웠습니다. 배울 것도 많았죠.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1년 365일 중 거의 대부분을 가게에서 보내시는 분이셨어요. 아침 9시면 오픈 준비를 하고
밤 10시가 돼서야 가게를 마무리했고 주말도 없이 거의 일만 하셨어요. 그런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가족 약속인가 보다 하고 넘기다가 별 설명도 없이 그러시니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죠. 정말 특별한 날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쉬는 날엔 어디 다녀오세요? 무슨 날인 거예요? 사장님은 그 순간만큼은 좀 달라 보이셨습니다. 잠깐 말이 없더니 이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그냥 좀 개인적인 일이 좀 있다. 평소와 달리 무겁게 말하는 사장님의 얼굴을 보며 궁금했지만 더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저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즈음 백반집에서 일한 지도 2년 정도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빴지만 일하면서 조금씩 나도 언젠가는 이런 식당 하나 갖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사장님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 손님을 대하는 방식, 모든 게 다 배울 점이었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보기로 하고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조리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비는 솔직히 부담이 컸습니다. 남은 돈 거의 다 털어넣어야 했고 일하면서 공부까지 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그걸 알게 된 사장님이 어느 날 슬며시 말을 꺼내셨습니다. 김구원, 너 요즘 학원에서 공부한다면서. 잘 생각했다. 자격증 하나 갖고 있으면 든든하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라. 사장님은 봉투를 하나 주셨고 그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학원비 낼 정도는 있어요. 이것까지 받을 순 없습니다. 직원복지라고 생각해. 마음 같아서는 학원비 전부 다 대주고 싶은데 지금 가진 게 그것밖에 없네. 미안하다. 미안하다니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바로 딸게요. 사장님이 선뜻 학원비를 보태준 덕분에 저는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딸 수 있었습니다. 그 자격증을 들고 사장님 앞에 갔을 때 사장님은 꼭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사장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는 기분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죠. 가게에 요란스럽게 전화벨 소리가 울렸고 사장님은 그 전화를 받더니 크게 놀라셨습니다. 사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했고 얼굴에는 어쩐지 놀람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민철아.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다 와야 할 것 같다. 혼자서 가게 보고 있을 수 있지? 네, 가게 걱정은 마세요. 근데 사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아. 다녀와서 얘기하자. 저녁 장사 전에는 돌아오마. 그날 저는 혼자 가게에 남아 저녁 장사 준비를 하며 급하게 나간 사장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시간이 더디게 흘렀고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불안했죠.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어갈 즈음 가게 문이 쿵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사장님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셨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확실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제게 물었죠. 민철아, 너 정말 고아원에서 자란 거 맞아? 부모님 없는 것도 사실이야? 가족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 사장님은 제가 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묻기만 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민철아, 너 정말 고아가 맞니? 네,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쭉 자랐어요. 이름 외에는 아무 정보도 없다고 들었고요. 사장님은 그 말을 들은 뒤 몇 초간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민철아, 따라와. 지금 당장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사장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손을 붙들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그 손은 단단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사장님의 진지한 표정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가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설명이라도 해주셔야죠. 여긴 내 집이야. 일단 들어가자.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듯 했지만 말끔하게 정리된 거실이 나왔습니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책장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흑백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엔 앞니가 빠진 채 해맑게 웃고 있는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누구인지 짐작가는 건 없었어요. 그 아이가 내 여동생이란다. 내 동생 박정아.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장님께는 형제자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여동생이 있으셨어요? 전에 가족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장님은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부모님은 내가 20살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 뒤론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그 아이는 내가 10살 때 잃어버린 내 여동생이다. 그렇게 사장님은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10살이던 해 여동생은 5살이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밭일을 나가시면 어린 여동생을 돌보는 건 늘 오빠인 사장님의 몫이었죠. 하지만 아이였던 사장님에게는 그 역할이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린 그날도 친구들이랑 읍내 장에 가기로 약속했었는데 여동생이 또 졸라대는 거야.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도 같이 가게 됐어. 사장님은 떼쓰는 동생의 손을 잡고 읍내 장터에 갔습니다. 5일장이라서 사람들은 북적였고 어린아이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죠. 사장님은 어린 동생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박정아, 너 오빠 잃어버리면 안 돼. 내 손 꼭 잡고 따라다녀야 해. 여동생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깐 떡볶이를 먹는 사이 동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동생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숨바꼭질하듯 어딘가 숨어있다가 깔깔거리며 튀어나올 줄 알았던 거죠. 시장 바닥을 이리저리 헤매며 동생의 이름을 외쳤지만 대답이 없자 점점 불안이 밀려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사장님은 장터 한복판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는 이미 경찰과 동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피커가 있는 트럭이 돌아다니며 여동생의 인상착의를 알렸고 며칠 뒤엔 가게마다 전단지가 붙었지만 동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가족의 삶도 함께 무너졌어요.
사장님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그날부터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았고 결국 누워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아를 잘 봤어야 하는데. 사장님이 울면서 말을 해도 어머니는 누워서 그저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읍내와 인근 마을을 누비며 전봇대에 전단을 붙이고 경찰서를 드나들며 수소문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죠. 아버지, 우리 정아 아직 못 찾았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정아를 포기하면 안 되지. 가족이잖니. 아버지가 어떻게든 우리 정아 찾을 거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날 시장만 안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장님의 아버지는 말없이 사장님의 머리를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사장님의 동생은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니는 병상에서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사장님의 마음에 깊은 죄책감으로 박혔습니다. 자신을 향한 자책은 밤낮 없이 이어졌고 오랫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을 잃은 날이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멈춰버린 날이라고 말이죠. 어머니가 떠나신 지 몇 해 후 아버지도 병약해지셨고 눈을 감기 직전까지도 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장님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지막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 동생 정아,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요. 꼭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대로 가게를 하면서도 동생을 찾는 데 온 정성을 쏟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찾아보다가 나중에는 사람까지 써가면서 동생의 흔적을 찾아 헤맸죠. 가게 문을 한 달에 한 번씩 닫은 것도 전국에 흩어진 고아원과 보호시설, 입양 기록을 따라다니며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동생분을 혼자서 계속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래, 근데 쉽지 않더구나. 처음엔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 어디든 찾아다녔지.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다고 했지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사장님의 눈빛이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혹시 동생분을 찾으신 건가요? 순간 사장님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슬픈 얼굴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찾긴 했지. 근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구나. 거의 20년 전에 떠났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날 시장에만 가지 않았어도. 아니, 떡볶이를 먹는다고 그렇게 한눈 팔지만 않았어도 우리 정아는 살아있었을 거야. 사장님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리듯 떨렸고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사장님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미셨습니다. 민철아, 혹시 이게 뭔지 알아보겠니?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에 찍힌 글씨, 흐릿해진 도장. 그건 누가 봐도 고아원 입소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나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거 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장님이 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묻자 사장님은 무겁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다. 동생의 흔적을 찾는 과정에서 구하게 된 자료야. 동생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때 직접 작성한 입소 동의서 사본이라고 하더구나. 거기까지 말한 사장님은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놀라지 말고 듣거라. 아무래도 네가 내 조카인 것 같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요. 네? 잠깐만요. 제가 사장님 조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사장님 여동생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제가 조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 말씀해 주셔야죠. 사장님은 제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저를 진정시킨 후에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나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내가 정화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이 알아낸 정보고 다 사실이야. 내 여동생은 실종되고 나서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보호시설에서 자랐다고 하더라.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한 남자를 만나 바로 결혼했지. 남편이랑 단칸방에 살면서 아들 하나를 낳았대. 그런데 사장님은 말을 멈추고 목이 타는지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 슬픈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부엌에서 난 불이 순식간에 온 집으로 번졌다는구나. 동생 남편은 아내와 아기를 구하려다 그 자리에서 숨졌고 동생은 간신히 아이만 안고 탈출했어. 그날 이후 가진 것도 잃고 남편도 잃고 동생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다 결국은 너무 힘든 나머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거야. 나중에 꼭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 말이다. 그렇게 다시 아이를 데려오려고 제 몸 혹사시켜가면서 일을 하다가 병이 났단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다고 하더라. 결국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다행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정화가 세상 뜨기 전에 맡긴 서류를 혹시 몰라서 지금까지 챙겨뒀다고 하더구나. 사장님은 마지막 말을 어렵게 내뱉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장님이 의뢰한 탐정들이 여동생의 친구까지 찾아냈고 친구분이 가지고 있던 서류와 사진들이 마침내 사장님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모든 상황과 증거는 제가 사장님이 잃어버린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일지도 모른다는 걸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혹시 그 아이가... 그래, 내 여동생이 고아원에 맡긴 그 아이가 바로 민철이 너 같구나. 기억하니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낯설지 않다고 했던 거 말이다.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정이 갔고 자꾸 마음이 쓰였어. 그리고 다시 보니까 여동생이 웃으면 나오던 눈매도 많이 닮았고 말이다. 민철이 네가 정아 아들이 아니라면 왜 내 동생이 이 고아원 입소 서류를 가지고 있겠니? 난 네가 정아의 아들, 내 조카라고 믿는다. 아니, 확신해. 그 말을 듣고 사장님 여동생의 어린 시절 사진을 다시 보니 제가 어렸을 때 모습과 많이 닮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을 쉽사리 받아들이기란 힘들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모든 게 꿈 같았으니까요.
저기 사장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저처럼 생긴 아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기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확신한다. 민철이 너는 내 조카가 맞아. 제가 조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장님께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이러지 말고 저희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정식으로 제가 사장님 조카가 맞는지 말이에요. 그래, 민철이 네 뜻이 그렇다면 그 검사 해보자. 저희는 다음날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병원을 찾아갔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대로 일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식당은 예전에도 그랬듯 분주했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의 눈빛에는 어딘가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으니 방문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의사에게 결과를 들을 수 있었어요. 두 분은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척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보통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보이는 유전적 일치도와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은 저를 꽉 끌어안고는 말했습니다. 봐라, 내 말이 뭐랬어. 민철이 너는 내 조카가 맞다고 했잖니. 저 역시 결과를 듣고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곁에 있던 사장님, 아니 삼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맞았어. 괜히 민철이 너한테 끌린 게 아니었다. 처음 네가 식당 문 열고 들어온 날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거든. 그게 다 내 동생 아들이라서 우리가 가족이라 그랬던 거였어. 기쁘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저 진짜 가족이 생긴 거네요. 아직도 그게 믿기지가 않아요. 민철아,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 있으마. 네 엄마가,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너를 이제는 내가 지키고 책임질 거야. 너는 내게도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까 말이다. 그날 병원을 나서며 삼촌과 저는 두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함께 걸었습니다. 많은 말은 없었지만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제게는 가족이라는 단어는 남의 이야기였고 너무 오래 그 빈자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줄 사람이 있고 존재만으로 반가워 울어주는 가족이 생겼거든요. 삼촌은 가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 정아가 너 지켜주려고 그랬던 거야. 너 다시 여기 오게 하려고. 결국 너 데려다 줬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곤 합니다. 네 삼촌, 저도 그렇게 믿어요. 엄마가 날 여기로 데려다 준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누군가의 조카로, 가족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고 그렇게 궁금했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됐죠.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지켜주려 했던 분들이었어요. 가족이란 누군가에겐 너무도 당연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제게는 기적처럼 찾아온 선물이었습니다. 처음 식당에 들어선 날, 따뜻한 백반보다 더 따뜻했던 건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시던 사장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남은 단 하나의 피부치였다는 사실은 세상이 몰래 준비해둔 선물 같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사장과 종업원이 아니라 삼촌과 조카로, 유일한 가족으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쁠 땐 주방을 함께 지키고 가끔은 늦은 밤 제육볶음에 소주 한 잔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세상이 제게 준 단 하나의 가족. 저는 앞으로도 그 기적 같은 인연을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